영하 20도 칼바람이 뺨을 때리는 한겨울밤. 강원도의 한적한 요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거칠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서둘러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70대 노모가 앉아 있었죠. 남자는 노모의 팔을 잡아채듯 끌어내어 차가운 돌벤치에 앉혔습니다. 엄마, 여기서 딱 10분만 기다려. 금방 올 테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행동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노모의 주머니에 낡은 봉투 하나를 쑤셔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유기, 21세기에 벌어진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차 뒷모습을 보며 노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 것입니다. 슬픔도 원망도 아닌,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사람 같은 안도감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노모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은조렸습니다.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 됐다, 우리 아들. 치매에 걸려 자식도 몰라본다던 노모는 왜 웃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들이 떠난 뒤 남겨진 주머니 속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효도와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어느 어머니의 연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 74이었던 정순 씨에게 아들 명훈 씨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키운 귀한 아들이었죠. 아들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 작은 IT 업체를 운영하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아들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모자가 평생을 일궈온 작은 아파트마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아들은 밤마다 소주병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정순 씨는 그런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죠.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순 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스불을 켜둔 채 시장에 가고 금방 밥을 먹고도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며 아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병원은 혈관성 치매라는 잔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밤에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어머니를 수발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어머니의 헛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후일담이지만 아들이 막노동을 나간 낮 시간, 치매라던 정순 씨는 가만히 앉아 TV 속 치매 환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잠든 밤이면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보다 먼저 가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라고요. 하지만 정순 씨에게 현실은 그 도리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진 그해 가을, 명훈 씨의 단칸방에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지독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삽질과 벽돌 나르기에 아들의 손은 피딱지로 가득했죠. 정순 씨는 그런 아들의 손을 차마 만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약값과 병원비가 아들의 등에 얹힌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거실로 나온 정순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아들이 목을 매기 위해 낡은 전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나 없으면 엄마는 나라에서 돌봐주겠지? 정순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으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방으로 돌아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을 죽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죽어야 아들이 산다면 기꺼이 죽어주마. 하지만 내가 그냥 죽으면 저 착한 놈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지. 정순 씨의 머릿속에 기막힌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게 만드는 것. 아들이 죄책감 없이 자신을 요양원에 두고 떠나게 만드는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순 씨의 은밀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러 간 낮 시간,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치매에 관한 책을 빌려보고 TV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환자들의 눈빛과 말투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습한 것은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눈에서 총기를 빼는 연습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면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실까?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아들이 울며 매달려도 정순 씨는 입안에 혀를 깨물며 버텼습니다.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마다 그녀의 속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갔지만 연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자식의 이름도 잊은 척하고 생쌀을 씹어 먹으며 배가 고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벽에 오물을 묻혀놓는 연기까지 해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구석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낡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하지 않을 법한 또박또박한 글씨로 아들에게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진심을 채워갔습니다. 3월 15일. 오늘 명훈이 뺨을 때렸다. 나를 붙잡고 우는 놈을 밀쳐냈다. 내 손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잘했다, 정순아. 이래야 저놈이 나를 버릴 용기를 낼 수 있다. 정순 씨는 그렇게 1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명훈 씨는 며칠 밤을 설친 눈으로 어머니의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 소박한 짐.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입었던 낡은 스웨터 몇 장과 속옷, 그리고 아들이 큰맘 먹고 사들였던 분홍색 내복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좋은데 소풍 가자. 맛있는 것도 먹고. 정순 씨는 평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보며 헤헤거렸습니다. 소풍? 소풍 가는 거야? 우리 명훈이 학교 가니?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정순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울지 마라. 이 어미가 가는 길에 내 눈물이 보이면 내 발걸음이 무겁잖니. 차라리 나를 미워해라. 차라리 나를 지긋지긋한 짐으로 생각하고 던져버려라.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훈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하얗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었고 뒷좌석의 정순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명훈 씨는 차마 어머니를 건물 안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문 앞 벤치에 어머니를 앉혀두고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벤치에 홀로 남겨진 정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됐다. 이거면 된 거야. 정순 씨가 들어온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이곳의 간호사 미나 씨는 104호에 새로 입소한 정순 씨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입소 당시 차트에 적힌 병명은 중증 혈관성 치매. 그런데 미나 씨는 정순 씨에게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치매 어르신들은 낯선 환경에 오면 소리를 지르거나 밤새 복도를 배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녀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야간 순찰을 하던 미나 씨는 104호 문틈으로 비쳐나오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본 미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던 정순 할머니가 침대 옆 스탠드를 켜놓고 무언가를 아주 또박또박 쓰고 있었던 겁니다. 미나 씨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정순 씨는 0.1초 만에 수첩을 베개 밑으로 숨기고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는 분명히 봤습니다.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흐르던 굵은 눈물 자국을 말입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어쩌면 이 요양원 전체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나 씨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은 며칠 뒤 정순 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수첩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운 건 숫자가 아닌 한 어머니의 피 맺힌 고백들이었습니다. 4월 12일. 오늘은 명훈이가 내 뺨을 맞고 울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한답시고 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방으로 돌아와 내 손을 물어뜯으며 울었다. 명훈아, 미안하다. 이래야 너가 나를 버릴 수 있지 않겠니? 수첩은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8월 20일. 아들이 내 대소변을 치우다 구역질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그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나를 짐승처럼 보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가 나를 요양원에 던져두고 갈 때 내 마음속에 슬픔 대신 해방감이 들 테니까.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미나 씨의 심장을 멈추게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웃어줄 생각이다. 아들아,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이 엄마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주는 것이란다. 미나 씨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인 줄 알았던 104호 할머니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맑은 위대한 광대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온 아들 명훈 씨의 삶은 어땠을까요? 밤마다 들리던 어머니의 헛소리도 없었고 치워야 할 오물도 사라졌지만 명훈 씨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홀로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주던 어머니의 그 평온한 미소. 그 미소가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 뒤 명훈 씨는 집을 정리하다 침대 밑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소에 아끼던 쌈짓돈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훈아, 엄마 걱정 말고 내 밥이나 잘 챙겨 먹어라. 냉장고에 멸치볶음 해뒀으니 그것부터 먹고. 그 쪽지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였습니다. 명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나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배고픔을 걱정했는데 자신은 그 어머니를 차가운 벤치에 버리고 온 것입니다. 결국 명훈 씨는 미친 사람처럼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모셔오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엄마 옆에 있자. 명훈 씨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104호 병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주일 전 그가 버리고 갔던 모습 그대로 정순 씨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명훈 씨가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평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아들 올 시간 됐는데. 그때 간호사 미나 씨가 다가와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매일 밤 숨어서 쓰시던 거예요. 꼭 읽어보셔야 해요. 명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아들의 통곡 소리는 요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날 웃음을 연습했다는 기록과 아들의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손톱을 뽑고 싶었다는 고백. 명훈 씨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았어. 엄마 연기한 거 다 안다고. 제발 그만해. 그 순간 정순 씨의 초점 없던 눈에 맑은 눈물이 차오르더니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그냥 가지 왜 돌아왔어? 왜 이 못난 애미를 못 잊고 돌아왔어? 그 후로 정순 씨는 결국 요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할 필요도 아들을 밀어낼 필요도 없었죠. 엄마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정말 좋네요. 그래 아들. 네, 앞으로도 명훈 씨는 매일 퇴근길에 요양원을 찾아 어머니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이해라는 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순 씨는 그로부터 1년 뒤 아들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역시나 미소였습니다. 영하 20도 벤치에서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연극의 미소가 아니라 자식의 앞길에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전했다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연극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어떤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그 미소가 혹시 당신을 위해 쓰고 있는 슬픈 가면은 아닐까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때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도 하는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부모님과 마주하신다면 그분들의 손을 한 번만 가만히 잡아주세요.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 속에 당신을 위해 차마 말하지 못한 수천 페이지의 수첩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미안함이 앞선다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바라는 연극의 마지막 결말은 결국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연극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연극을 오늘도 모른 척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 전화기를 들어 단 한마디만이라도 건네시겠습니까? 엄마, 밥은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노후였습니다.